그래서 우선 처음에 얘기를 하자면은 배에 가해지는 힘이 뭐가 있는지부터 좀 이해를 해야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뭐 거기서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정적 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력할 때 배웠던 게 하이드로스태틱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드로스태틱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은 배가 가만히 있어도 받는 힘이에요. 언제 가만히 있어도 무엇 때문에 받냐면은 배가 있을 때 배 단면을 그릴게요. 아유, 똑바로 안 나오네.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압력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걔가 받는 압력은 늘어나죠. 뭐 때문에 늘어나냐면은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 위에 있는 애들이 물 기둥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누르고 있으니까 얘는 요만큼 눌려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항하려면은 똑같은 크기의 힘을 사방에 가하는 게 압력이었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수면이 있으면은 그 수면은 대기압으로 눌려지고요. ATM이라고 쓸게요. 대기압으로 눌려질 때 수심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머리 위에다가 지고 있는 그런 물 기둥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커져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배 밑바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배 밑바닥도 해석을 할 때는 연결되어 있는 수면 높이에다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누르는 만큼 이 수심에선 서로 옆으로도 밀어주고 있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얘도 여기 수심에서 눌리는 거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도 배 밑바닥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근데 연료 탱크는 보면은 아니 연료 탱크래. 여기 밸러스트 탱크 지나서 여기 안쪽에 화물 탱크를 보면은 화물 탱크는 뭐 대기압에 노출돼 있잖아요. 되게. 물론 유조선 같은 거는 여기에 기름을 채우니까 그 기름 높이만큼 또 하이드로스태틱 압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고려 안 하는 그냥 화물칸이 뻥 뚫려 있는 배라고 하면은 여기는 대기압이겠죠. ATM, PATM. 그래서 얘는 대기압으로 누르고 얘는 뭐 배 흘수에 따른 하이드로스태틱 압력으로 누르는데 크면은 한 2기압 정도? 3기압?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3기압이다. 그럼 여기 배 선전은 한 2기압 정도의 차이를 자기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하중이 정적 하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배 주위의 물의 무게 때문에 발생하는 하중. 그 다음 파랑 하중이라는 거는 그냥 밖에서 파가 와서 배를 때리면은 파도가 와서 배를 꽝 하고 때리면은 멀쩡히 오던 파도가 부서졌잖아요. 그럼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배에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랑 하중이라는 게 있고 얘는 선체 내부에는 가해지진 않고요. 선체 바깥 껍데기 판에 가해지는데 여기 아까 위에 그림에 너무 낙서를 많이 해서 다시 그리자면은 선체가 이렇게 있을 때 수정력학적 힘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커진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수면 파도 배웠을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수면 근처에서는 파의 운동이 커지는데 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운동이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면 근처에서 운동이 크기 때문에 파도로 인한 하중은 수면 근처가 값이 오히려 크고요. 수면 아래로 가면 작아져요. 저기 밑에쯤 가면 이제 영향도 없고. 그럼 얘 더하기 여기 파랑으로 인한 것 더하기 수정력학적인 걸 더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배에 가해지는 물로 인한 하중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랑중 하중에 대해서 그 파도 자체가 와서 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선박 운동으로 인한 관성이 있어요. 파랑중에서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배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뭐 또 걔를 나눠놓고 보면은 이게 배 토막마다 서로 파랑중에 움직이는 힘을 받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옆에 있는 토막들한테 자기네들이 힘을 전해줘야겠죠. 그로 인한 관성으로 인한 하중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추가로 나오는 게 충격 하중이라는 게 있는데 충격은 여기에서 같이 꾸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급격한 운동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슬래밍이라는 거는
그 내용 중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파도 중에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배가 수면에 쾅 하고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 머리가 위로 쭉 떴다가 아래로 꾹 내려오면서 수면에 입수를 할 때 쾅 하고 치는 그런 거고, 그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물에 다이빙해서 들어갈 때 이렇게 널쩍하게 완전히 몸을 펴가지고 하면은 충격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충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입수할 때 충격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휘핑이라는 거는 앞에 쓰는 휘비 채찍인데, 선체를 우리가 보기에는 철로 만들었고 충분히 막 튼튼하니까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얘가 또 어떻게 보면 유연한 특성도 있거든요. 물론 변동하는 이게 형상이 이 변형이 있는 게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채찍같이 한번 이 종방향으로 진동이 있다라는 게 휘핑이고요. 슬로싱은 액체로 옮기는 배에서만 발생을 하는데, 화물 탱크 안에 액체를 채워놓으면 얘가 파도 중에서 움직이면 출렁출렁 하면서 벽을 때려요. 그러면은 그게 벽에 그대로 충격이 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파랑 하중은 배 밖에서 파가 올 때고, 슬로싱은 배 안에서 그 액체 화물들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그런 파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정수압이랑 파랑 압력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죠. 정수압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지고요. 파랑은 파랑으로 인한 운동 자체가 수면 근처에서 커지기 때문에 수면 근처에서 커지는데, 원래 여기가 그 정수면이에요. 그냥 파 없으면 여기가 수면인데, 여기서 제일 압력이 크고요. 여기 위쪽은 그 파랑 중에 여가 파 꼭대기가 와서 한 번씩 칠 때만 압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별로 크지는 않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수면 근처에서 발생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파랑으로 인한 압력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배 밑바닥은 어떻게 되냐면은 파에 영향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영향 받던 게 갈수록 크기가 줄어서 배 밑바닥에 대해서는 파랑 압력이라는 게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슬로싱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탱크 안쪽에, 배에 있는 화물창 안쪽에 유체가 있을 때, 그냥 배가 파랑중 운동을 하면은 가속도를 갖잖아요. 그러면 가속도를 갔는데 안에 있는 화물도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여야 되니까 배가 화물칸의 벽면을 따라서 화물에다가 힘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배가 뭐 좌우로 3m/s 가속도로 움직인다. 그럼 배 안에 있는 기름도 3m/s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냥 둬서 움직일 거 아니잖아요. 배 벽면을 통해서 그 기름을 밀면서 힘을 가해주고 결과적으로 3m/s의 가속도로 갖게 그렇게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배가 좌우로 운동할 때 발생하는 가속도 분포고요. 아니다, 이거 배가 상하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가속도고, 그 다음에 얘는 배가 좌우로 움직일 때 가속도예요. 근데 상하로 움직일 때 그럼 위아래 방향 가속도 성분만 있으면 되지 왜 옆으로 가는 가속도 성분이 있냐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저기 압력에서 얘기했듯이 유체에다가는 어느 방향이든 힘을 주면은 걔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압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벽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애들이 가속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갈 때 여기 안에 있는 유체들 하나하나는 각각 다 사방으로 압력을 전달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사방으로 압력을 전달하는데 자기보다 위아래에 있는 애들은 똑같이 가속도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옆면으로 가해주는 힘은 얘가 밀 수 있는 유체가 없잖아요, 벽면에. 그러니까 그냥 벽면에 하중으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좌우 방향 가속도가 있다고 해도 선체 바닥에서는, 화물칸 바닥에서는 상하 방향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중들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배를 철판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배 단면인데 철판을 두껍게 만들면은 뭐 어떤 하중이든 버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거는 그냥 철판 두께 가지고 차의 그 구조적인 하중을 버티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차에 가해지는 하중은 크지 않은 편이라 그런 거고, 배에 가해지는 하중은 엄청 커요.
자체 무게만 해도 뭐 큰 배면은 한 3, 40톤 40만 톤 정도 나가거든요. 큰 배들은 자기 자체 하중만. 아니 그 화물까지 실었을 때 그 하중이.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은 뭐 그냥 철판 2개 가지고는 못 버텨요. 그러면 뭔가 구조제 보강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강제가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건데, 그런 거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거 영상은 그 일본 회사인데, 일본 로봇 회사에서, 그러니까 가와사키가 중공업이거든요. 실제 배도 만들고 뭐였더라? 이것저것 다 만드는 중공업 회사예요. 큰 거는 다 만드는데 이제 그 중에서 배를 만드는 데서 그 로봇으로 용접을 하는 거 영상이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배 안쪽이 구조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잘 나와 있어서 그걸 가져왔어요, 영상을.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자동 용접 로봇인데 뭐 지들이 들어가서 용접을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그림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배 외부에 까는 철판이 있고요. 그럼 철판에다가 보강재를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세워줘요. 길이 방향으로 세우면 철판이 어느 방향에 대해서 저항을 잘 가질 것 같냐면, 저항을 잘 버틸 것 같냐면은 이 방향으로 굽히는 데에 대해서 잘, 이 축에 대해서, 얘가 Y고 얘가 X라고 합시다. Y 방향으로 접히려는 힘에 대해서 이 녹색 철판이 좀 더 잘 버티겠죠. 그러면 X 방향으로 또 뭔가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X 방향으로도 똑같이 구조재를 깔아주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하기에 여기다 똑같이 얘를 또 깔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거 다 관통도 해야 되고 뭐 여기 만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기가, 용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그 다음에 구조재도 다 토막 쳐가지고 사이에 끼워가지고 여기를 용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면들을.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고요, 큰 판을 가져와서 여기 파란색 X방향 구조재들이 가는 데는 구멍을 뚫어서 손을 안 대게 해줘요. 서로 간섭이 없게 하고. 그러면은 이 빨간색은 어디만 용접하면 되냐면 녹색 철판이랑 만나는 점만 용접하면 되겠죠. 여기는 그냥 구멍 뚫어 놓은 거예요. 구조재끼리 간섭 안 나게.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거 2개 그림인데, 밑에 철판 있고요. 거기에 X방향 구조재들 깔리죠. 그 다음에 Y방향 구조재는 서로 간섭이 안 나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 배치가 됩니다. 선박은 그래서 철판 하나 2개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라 여기 안쪽에 들어간 이런 구조재들로 버티는데, 대개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길이 방향으로는 파란색은 길이 방향으로는 낮고 많이 깔고요. 그 다음에 폭 방향으로는 높고 성기게 까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여기 사이는 이렇게 공간을 뚫어 가지고 서로 보강재끼리는 간섭이 안 나게 한다까지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이거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박 설계를 일부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작은 부분만 확대를 해서 봤을 때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그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써져 있긴 한데, 배에서 평평한 부분은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곡면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쉘이라고 해가지고 선수, 선미, 그 다음에 우리가 빌지라고 해서 여기 배 아래쪽에 보면은 동그랗게 말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곡판으로 만듭니다. 그럼 이거 곡판을 어떻게, 그러니까 배에 원하는 곡률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곡판 만드는 것도 일인데, 철판을 놓고요. 어디 포인트를 열을 가해요. 그래갖고 열을 가해서 굽히면서 만들어요. 되게 좀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이거를 자동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책에서는 배 안에 기둥들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뭐 있는 배도 있고 없는 배도 있어요. 그냥 기둥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또 책에서는 횡방향으로 있는 길다란 부재들은 보호라고 부르고요. 길이 방향으로 있는
길다란 부재들은 걷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꼭 이게 그렇게 반드시 지켜지는 말은 아니고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냥 론지튜디널 프레임이라고 했거든요. 길이 방향 프레임. 얘는 트랜스버스 프레임이고. 그러니까 꼭 뭐 보나 걷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 좀 더 보시면은 여긴 또 쉘이랑 플레이팅이랑 섞어서 썼죠. 외판이고 어쨌든 외판이고 벌크헤드라는 거가 있는데 아까 벌크헤드 저번 시간 얘기했는데 물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벽이 벌크헤드예요. 근데 이 벌크헤드가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있냐면은 배의 입장에서 좌우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좌우로 뻗어 있는 벌크헤드이기 때문에 얘는 횡방향이다 라고 해서 트랜스버스 벌크헤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길이 방향으로 있는 벌크헤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조선 같은 거 설계를 하면은 위에서 봤을 때 그 유조선 안에 들어가는 기름통 최대 사이즈가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 이상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배에 구멍이 났을 때 기름이 너무 많이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안을 쪼개놔요. 이런 식으로. 기름 들어가는 칸들을 쪼개서 배를 만드는데 그때 보시면은 여기 있는 배를 좌우 방향으로 뻗어 있는 배에서 좌우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격벽이 트랜스버스 벌크헤드가 되고요. 길이 방향으로 뻗어 있는 벌크헤드는 론지튜디널 벌크헤드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옛날 배 설계인지 그런지 킬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킬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늑골이라고 했던 트랜스버스 프레임이 뻗어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길이 방향으로 론지튜디널 프레임들이 뻗어 있는 설계가 일반적인 배의 설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트랜스버스랑 론지튜디널이랑 사이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뭐 그림이 잘 안 돼 있는데 옛날 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론지튜디널 프레임이고요. 여기 지금 높이 올라 있는 판이 트랜스버스 프레임이거든요.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였던 것 같이 여기 사이는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해결을 한다. 슬롯을 뚫어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러면 배를 설계를 할 때 옛날 설계대로 배가 이렇게 갈수록 배를 막 그리는데 옛날 설계대로 킬이 놓이고 거기에서 횡늑골들이 이렇게 깔리는 배들이 있다. 트랜스버스 프레임들이 이렇게 깔리는 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를 횡늑골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배에 서가지고 배 뒷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요. 그러면은 우선 딱히 킬이 여기 보면은 하나의 19번이 킬이거든요. 하나의 막 튼튼한 기둥으로는 아니고 그냥 킬 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킬에서 이렇게 옆쪽으로 뻗어 있는 트랜스버스 프레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는 딱 봤을 때 뭐 별로 특별한 거 없어 보이죠. 길이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3번, 그 다음에 뭐 18번 여기 있네요. 사이드 걷어가 아까 길이 방향 걷어라고 한다 했잖아요. 폭방향은 빔이라고 한다고 했고 여기 6번 빔도 보이죠. 6번 여기 폭방향으로 놓여 있는 거. 그래서 횡늑골 방식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얘가 주요한 구조재들이 횡방향으로 뻗어 있구나 라고 하면 횡늑골 방식이에요. 근데 횡늑골 방식은 근본적으로 배가 자주 힘을 받는 거는 굽힘 모멘트거든요. 아까 호깅 세깅일 때 이런 식으로 배가 접히잖아요. 그럴 때 횡늑골 방식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킬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킬 있고 거기에 늑골이 이런 식으로 꽂혀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 늑골끼리는 뭐 배가 밴딩이 일어날 때 아무 그게 없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렇겠죠. 그 대신에 이제 배가 만들기는 쉬운 건 있거든요. 뭐
요새야 블록으로 만드니까 딱히 만들기 쉽다는 말도 옛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설계가 쉽거나 만들기 쉬운 게 있었고 그 대신에 배 구조적인 것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게 횡늑골 방식이고 그랬더니 이제 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배가 밴딩이 제일 크니까 밴딩에 버티려면은 길이 방향으로 뭐를 많이 깔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조재들이 길이 방향으로가 메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고 그 방식이 종늑골 방식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딱히 정력학이나 구조역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생각하기에 어, 배가 하나의 길다란 뭐 젓가락이라고 놓고 보면 젓가락이 휘는 방향으로 힘이 자주 가해지고 걔 버티려면은 길이 방향으로 뭔가 보강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 정도는 그냥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식이 종늑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배들은 기본적으로 다 종늑골 방식을 깔고 시작을 해요. 종늑골 방식은 아까 앞에 그림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종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그림을 보셨을 때 그림이 선체 단면이고 여러분들이 뒤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선체 뒤쪽으로 보고 있을 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짜잘하게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가 구조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방향으로 뻗었냐면 길이 방향. 그래서 종방향 구조재가 되기 때문에 종로골 방식에서는 얘네들이 실제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횡방향으로도 힘을 받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거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가 비틀릴 때도 종로골만 가지고는 배 비틀리는 건 못 잡거든요. 비틀린다는 게 얘는 굽힘이고요. 비틀린다는 거는 배를 단면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선수는 이쪽으로 돌고 선미는 이쪽으로 돌고 하면은 걸레 짜듯이 배가 비틀리잖아요. 그때는 종로골이 별 도움이 안 되니까 횡방향 구조재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종로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유조선 단면이거든요. 이쪽은. 그러니까 유조선 단면은 이중 선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중 선체를 만들고 거기 안쪽에다가 사이에다가 밸러스트 탱크를 만들면서 거기에 종루골을 잔뜩 채우는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중 선체는 그런데 그냥 단일 선체로 만든 배들은 그러니까 꼭 유조선 아니고 다른 배들은 단일 선체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안쪽이 화물칸이 돼야 되는데 종루골들이 다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 짐을 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뭐가 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튀어나온 공간만큼 짐을 못 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드는 게 혼합식 구조라고 해서 얘는 주로 벌크 운반 선들에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짐을 몽땅 다 싸르르 하고 이렇게 쏟아 내리면은 여기 안쪽 탱크에 이제 그 화물들이 차는데 어 화물 칸 안쪽은 횡늑골만 깔아서 보이게 하고요. 짐을 잘 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화물 칸 벽 바깥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종늑골이 중요하니까 종늑골을 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합식 구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혼합식 횡늑골 먼저 제일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횡늑골이 전통적인데 횡늑골은 그 늑골이 선체 좌우 방향으로 설치되는 게 메인이에요. 물론 용골이 있긴 있는데 용골에서 튀어나온 그런 것들이 횡늑골 방식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얘는 건조도 쉽고 뭐 설계도 쉽기는 한데 결정적으로 배 구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종방향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새 큰 배나 좋은 배에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종루골 방식은 부재들이 길이 방향으로 많이 설치가 돼요. 여기 그림에서 빨간색 방향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물론 횡강도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횡늑골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은 16번 같은 애들이죠. 16번 아니면 20번 같은 게 횡방향 구조재가 들어가긴 하는데 걔가 메인은 아니에요. 배 설계를 할 때. 그냥 광도만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철판끼리 서로 간섭 안 나게끔 이러면 안 되는데 철판끼리 간섭이 안 나게끔 하는 요 구멍 뚫어놓은 거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슬롯 홀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철판을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철판도 미리 슬롯 홀을 다 따가지고 다 잘라내서
그 철판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 때도 우리가 제작을 할 때도 요거 피해 가지고 여기 용접을 따로따로 하고 등등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겠죠. 물론 요새 배들은 거의 다 종류꼴로 만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큰일이라고 해서 뭐 안 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좀 복잡한 점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배 이제 설계 관련한 얘기는 다 했어요. 배 안에 구조재가 어떻게 배치됐는지랑 그 다음에 뭐 배에 어떤 힘들이 가해지는지. 그거는 배 전체를 크게 봤을 때 얘기고, 그러면 배가 어떤 식으로 하중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배우실 텐데, 아마 정력학, 그러니까 원래 정력학 다음 재료역학이거든요. 근데 재료역학에서 배울 내용이긴 한데 그냥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론이기 때문에. 재료역학은 정력학이랑 다른 점이 변형을 다뤄요. 변형 아니면 파괴. 변형이 극단적으로 되면 파괴가 나겠죠. 여러분들이 정력학 해석을 했으면은 여기서 뭐 여기에 힘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벽면에 얘가 보가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됐죠? 여기 아래에서 위로 힘을 얼마 받고 얘가 모멘트는 반대 방향인가? 모멘트를 어떻게 받는다 하는 것들 해석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료역학에서 다루는 거는 이렇게 얘가 모멘트를 받았을 때 얘가 얼마나 쉬겠냐라는 거예요. 변형이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둥을 놔뒀을 때 위아래에서 눌러잖아요. 누르면 얘가 압축이 되겠죠. 조금. 길이가 좀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얘가 얼마나 압축이 됐냐 라는 데에 대한 문제가 재료역학에서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큰 기둥이든 작은 기둥이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외부에서 힘이 들어왔을 때 단위 면적당 힘에 대해서 늘어난 비율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비율이에요. 늘어난 길이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났다라는 비율을 우리가 인장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스트레스는 뭐 유체에서도 얘기했었으니까 단위 면적당 힘인데 여기서는 압력이 아니라 응력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이라는 게 보니까 엄청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비례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스프링에 대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힘이 나오죠.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힘 크기에 비례해서 스프링이 늘어나잖아요. 압축되거나. 뭐 물론 힘을 말도 안 되게 크게 주면은 스프링이 아예 다 박살이 나기 때문에 거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얘가 성립이 되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단위 면적당 힘이 가해지면은 변형률이 거기에 비례해서 변한다라고 우리가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근데 얘가 그냥 그렇게 단위 면적당 얘가 비례해가지고 변하나요? 라고 했을 때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에서 비례해서 변하는 거는 탄성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 그림에 보면 있죠. 탄성 영역. 되게 짧아요. 그 다음에 그 뒤는 얘가 뭔가 부서진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못 돌아가요. 한번 부서지거나 늘어났거나 뭐하거나 하면은. 근데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뭐 재료학에서 더 잘 배우겠지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X축이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인이에요. 늘어난 길이에 대응되는 스트레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요 그래프를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X축,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X축에 두잖아요. 입력이 얼마만큼 늘어났다예요. 얼마만큼 늘어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늘어나냐면은 여기서 비례해서 쭉 늘어나요. 늘린 길이에 비례해서 힘이 쭉 늘어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탄성 영역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뭔가 좀 맛이 가가지고 쭉 늘어나는데 똑같은 힘을 줘도 질질질 늘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소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미 그 물체 내부 구조가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거예요. 탄성을 잃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됐다가
더 늘리면은 이제 소성에서 더 지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막 증가를 해요. 조금 더. 그랬다가 언제부턴가는 이게 더 늘리면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재료가 그 균일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에 응력이 집중돼 가지고 걔만 더 부서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실 탄성 소성만 알아도 되긴 하는데 그 뒤는 그렇게 막 우리가 다루는 부분 아니에요. 왜냐면 탄성이랑 소성까지는 우리가 설계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 뒤에 뭐 경화가 일어난다거나 네킹이 일어난다거나 다 부서지는 게 파단이거든요. 배를 설계할 때 이런 영역까지 가게끔 설계를 하면 그건 망한 거예요. 배가 이런 정도 힘에 노출되면 배가 부서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서 놀게끔 잘 설계를 해서 사실 뒤쪽은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에 보면은 재료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거 하겠죠. 그래서 얘를 잡아 늘릴 때 얘기해요. 지금 스트레인이 양수잖아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인이 음수면은 압축을 했겠지만. 근데 압축할 때는 좀 얘기가 다르고요. 잡아 늘릴 때는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질량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늘어났으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폭은 좀 줄어야겠죠. 그림 그리기 힘드네. 양쪽을 잡아 늘리면 여러분들 저기 뭐 고무줄 같은 거 잡아 당기면은 길이는 늘어나는데 폭은 줄잖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되죠. 근데 더 막 잡아 늘리다 보면 균일하게 제가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언젠가부터는 한 군데에 응력이 집중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군데만 늘어나요. 그럼 얘가 제일 약하니까 얘가 제일 먼저 더 당기면은 끊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데가 파단이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에 응력이 모이기 시작하는 데가, 그러니까 뭐 딱히 응력이 모이게 설계를 안 했더라도 그냥 얘가 응력이 집중돼서 목이 이렇게 얇아지기 시작하는 게 목이 나왔다고 해서 네킹이라고 해요. 네킹이 발생을 하는 거고, 네킹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 유효 단면적은 줄어들겠죠. 원래 단면적보다. 그래서 네킹이 발생했을 때 유효 단면적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은 응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나오고요. 원래 초기 단면적 기준으로 응력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응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냥 2로 나와요. 뭐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조 실험 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할 것 같아요. 인장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시편을 하나 들고 와서요. 뭐꼭 동그랗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표준형으로 생긴 시편을 놓으면은 걔를 위아래를 꽉 잡아요, 기계로. 그 다음에 중간에 인장을 재는 기계를 하나 놔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가해가지고 이 시편을 위아래로 쭉 잡아 당기거든요. 당기면은 그때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인장을 계측을 해요. 여기 그림에서. 그러면 그 그래프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늘어났을 때 얘가 힘이 얼마만큼 걸리고 있다. 그러면 그 힘이 얼마만큼 걸리고 있다를 실제로 힘을 재요. 압력이 아니라. 힘을 재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래 시편의 단면적이 있겠죠. 걔로 나눠주면 압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왜 갈라지냐면은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원래 넣어주는 거는 원래 시편의 단면적이에요. 네킹을 해가지고 줄어드는 단면적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잴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단면적 기준으로 해석을 하니까 네킹 때문에 단면적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실제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잡아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쭉 많이 늘어났죠. 처음 했던 것보다. 처음에 이 정도 길이였는데 쭉 잡아당기면 이만큼이나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네킹이 나서 좁아지고 그 네킹이 더 잡아당기면은 찢어지면서 끊어진다 라는 게 인장 시험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거는 인장 잡아당길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물이 있을 때 위아래에서 눌러주면은 얘도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길이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압축이 되다가 너무 압축력이 커지면, 압축 스트레스가 커지면은 얘가 못 버티고 옆으로 꺾여 버려요. 이렇게 위아래에서 눌러줬는데
압축이 되다 못해서 옆으로 푹 하고 튀어나가죠. 건물들에서 특히 부실공사를 하면 기둥이 힘을 너무 받으면은 안에 있는 철근이 이렇게 못 잡아주고 옆으로 팍팍 꺾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건물이 무너져요.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좌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네킹이 나서 파단이 나고요. 누르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세면은 좌굴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좌골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기 그 음료수 캔 있잖아요. 캔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먹고 발로 꽉 하고 밟잖아요. 꽉 밟으면 얘가 예쁘게 압축이 안 되죠.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배운 대로 하자면은 압축이 돼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구겨지면서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캔 벽면이 좌골이 나가지고 꺾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에서 좋은 재료라고 하면은 배를 만들 때 좋은 재료라고 하면은 우선 탄성 영역이 좀 많이 유지가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소성 영역에 들어가는 게 최대한 늦게, 최대한 큰 여기서 들어가고 아니면 소성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스트레스 값이 커다면은 아무래도 배에 좀 좋은 재료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추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재료가 얼마나 유연한지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쓰는 게 차피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피 테스트도 아마 구조 실험 때 할 것 같은데 1층에 가면 실험 장비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할 때 본 것 같은데 걔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철이든 알루미늄이든 재료를 만들어요. 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홈을 하나 내놔요. 깨지려면 여기를 이제 쳐서 부수는 거예요. 걔를 여기 장비에다가 잘 물려놓고 차피를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 보시면은 망치를 H만큼 올렸다가 탁 하고 놓으면은 얘가 원운동을 하면서 여기 차피를 빵 하고 치거든요. 여기를. 그럼 차피가 반으로 갈라져요. 시편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망치는 다시 위로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처음 망치 위치랑 나중 망치 위치의 높이 차이가 위치 에너지 차이겠죠. 망치의 위치 에너지 차이로 나오고 걔가 얘를 때려 부수는 데 들어간 에너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차피 임팩트 테스트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인장시험은 얘를 잡아당겼을 때 얼마나 늘어나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점에서 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20편을 파괴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얼만가를 가지고 해요. 그걸 해석하는 게 차피 테스트인데 실제로 차피 테스트를 해보면은 어떤 재료들은 이렇게 그 쭉 늘어나다 끊어지는 게 있고 어떤 재료는 그냥 때리자마자 바로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쭉 늘어나다 끊어지는 애들이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더 흡수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연성이 크다고 하고요. 영어로는 덕타일하다고 쓰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좀만 줬는데 얘가 그냥 깨지면서 부서진 애들은 취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브리틀하다고 하는데 덕타일이랑 브리틀이랑 재료역학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러면 철 같은 거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 도자기 그런 거는 그냥 힘 주면은 안 늘어나고 퍽 깨지잖아요. 그런 거는 취성이 큰 재료가 되는 거고요. 뭐 고무 같이 이제 사실 고무는 차피 테스트를 해서 부서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은 연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에서 쓰는 다른 용어들이 강도랑 강성이라는 게 있는데 강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부서지는 조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크면은 얘가 뭐 변형이 있을 수 있고 뭐 네킹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오래 버틴다. 그러니까 항복 응력이 크다. 얘가 응력을 크게 줘야 최종적으로 부서진다. 탄성인지 소성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강도고요. 강성은 탄성 영역에서 주로 힘을 줬을 때 변형이 작으면은 강성이 크다고 해요. 변형이 그러면 고무줄 같은 거는 응력을 좀만 줘도 변형이 크니까 강성이 작은 거겠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그냥 얘가 딱딱하다, 부드럽다 뭐 그런 정도 설명이 아니라 재료 역학에서는 물체의 강도, 강성, 그다음에 연성, 취성 이거는 서로 반대니까 연성이 크면 취성은 작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거 말고 추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로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피로 실험은 부서지지 않을 만한 탄성 영역 안에서 힘이긴 한데 걔를 많이 가하면은 얘가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들을 만한 게 저기 축구 선수들 보면은 뭐 다리를 많이 쓰긴 하지만 하다 보면은 피로 골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건 아닌데 여러 번 이렇게 자주 하중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뼈가 우리는 10편일 거고 이렇게 뚝 하고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로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10편을 물려놓고 반대쪽에서 압축이랑 인장을 계속 줬다 뺐다 해요. 그러니까 얘를 축 방향으로 밀었다가 당겼다를 반복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피로 때문에 한 군데 크랙이 생기고요. 그럼 걔가 퍼져요. 피로가 반복되면은. 그러다가 어느 일정 이상 되면은 뚝 하고 부러져요. 그런 거 실험을 하는 게 피로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를 할 때 재료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겠죠. 다만 모든 면에서 좋은 재료면 당연히 비쌀 테니까 그런 것들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우리 초반에 배웠던 것들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선체 구조 강도는 종강도가 있다. 종강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이 방향의 굽힘에 대항하는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모멘트 자체도 있는데 선체 각 부분을 쪼개 놓으면은 사이에 전단력이 발생을 해서 전단이라는 게 칼로 자른다는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배를 칼로 자르는 것 같은 그런 힘이 발생을 한다라고 돼 있고 파도 중에는 호깅 세깅이 발생한다까지는 호깅 세깅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종강도는 수직 굽힘에 대한 건데 파도가 올 때 뭐 선수 쪽은 파도를 강하게 친다라고 하면은 배가 수평 방향에서도 굽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선체 비틀림 강도랑 그 다음에 횡강도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철판 자체가 하중을 버틸 수 있냐 마냐에 대한 국부 강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구조 해석을 할 때 우선 선체 전체를 하나의 겉어로 놓고 하나의 보로 놓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 정력학 때 배운 것처럼 하나의 보로 놓고 부력이랑 중력이 길이 방향에 분포되어 있는 걸 먼저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배 갑판에는 어느 정도의 압축력이 그 다음에 선 저에는 어느 정도의 인장, 텐션이 걸린다라는 거가 계산이 되면은 얘를 또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다시 해요. 그 보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 구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 전체에 대해서 해석을 먼저 하고 안에 들어간 구조재에 대해서 하나 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구성하는 멤버들에 대해서 철판이랑 뭐 거기에 대해서 올라있는 종방향 프레임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해석을 따로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각각의 구조재들에 대해서 얘가 탄성 병영 내에서 놀고 있냐 마냐를 보는 거예요. 배 전체가 버티냐 마냐는 결국에는 얘가 버티냐 마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또 자세히 보자면은 하나하나의 부재가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됐냐 마냐겠죠. 만약에 얘가 못 버틴다고 하면은 여기에 보강재를 세우든 철판을 더 두껍게 하든 해서 설계를 바꿔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배 구조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체 중앙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아까 앞에서 선체 부서진 것들 사진 보셨겠지만은 선체가 꺾이는 데가 중앙이 주로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에 단면을 놓고요. 실제로 해석을 할 때 중앙부 단면을 그려놓고 그 단면이 설계된 하중에서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석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뭐 물론 요새 컴퓨터가 좋으니까 배 전체를 놓고 하중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요즘 얘기고요. 전통적으로는 배 중앙 단면 위주로 해석을 했고요. 중앙 단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화물칸이 제일 중요하죠. 화물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밸러스트 탱크도 배치가 돼요. 중앙 단면에. 그 다음에 뭐 화물 창의 입구, 해치가 어떻게 될지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구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철판 두께는 규정에 있거든요. 그거대로 얘를 만들어요. 선체 단면을. 그러고 배에 걸리는 하중도 규정상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뭐 파랑중, 뭐 그다음에 수정력학적 그런 거 하중 값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단면 보면은 여러분들이 2차 단면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인가? 하여튼
계산하는 거 뭐 동력학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정력학 때는 배웠을 것 같고, 그런 걸 했을 때 얘를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하중 계산을 했을 때 요거가 구핌 하중에 대해서, 구핌이나 전단이나 하중에 대해서 변형이 기준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구조제들을 추가로 깔아줘요. 얘네들을 깔아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차 단면 모멘트가 좀 커지겠죠. 물론 구조제를 설치를 했으니까 철판값도 들고 용접하는 비용도 드니까 돈은 좀 더 들어요. 그렇게 돼도 어쨌든 얘를 더 깔아주면은 2차 단면 모멘트가 커졌으니까 변형이 줄어들겠죠. 근데 변형이 줄었는데도 기준에 안 맞는다 하면은 여기에다 더 깔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 단면 설계를 하는데, 이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안에 화물 창의 크기가 유지가 돼야겠죠. 배는 화물을 옮기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화물창 사이즈 먼저 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배 폭이든 흘수든 그런 것도 사실 규정상 우리가 정해 놓잖아요. 먼저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족하는 안에서 밸러스트 탱크 화물 배치를 먼저 한 상태에서 밸러스트 탱크도 안에다가 우리가 밸러스트 탱크 최소 사이즈가 얼마는 되어야 돼. 그래야 보건성이 나오더라.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 밸러스트 탱크 짜고요. 그 다음에 단면 모멘트 계산을 해서 보강제를 깔아주는 방향을 반복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박 설계는 종늑골 방식이나 혼합형이 그렇게 했을 때 종늑골을 주로 까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재 외판 두께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책 7장 보면은 7장 7-1은 이렇게 구조 얘기를 주로 했고요. 7-2랑 3은 진동이랑 소음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별로 없어요. 물론 진동이나 소음도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개론에서 다루기에는 문제가 진동 소음 자체가 그냥 쉽게 설명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뭔가 다른 부분의 진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다음에 뭐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이라서 개론 책에서 그렇게 비중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진동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진동들이 발생을 하는데 비해서 제일 중요한 진동은 선체 자체가 하나의 정상파 같이 나타나는, 자유단을 가진 정상파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자주 볼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저기 그 뭐지? 여러분들 이불 같은 거 털 때 보면은 이렇게 팡팡 털면은 옆에서 보면 이불이 이렇게 파형을 이루면서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옆에서 에너지를 줘서 흔들긴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진동이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배 길이가 파장의 반절 같이 나오는 퍼스트 모드, 그 다음에 배 길이가 하나의 파장을 이루는 세컨 모드,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이게 모드가 뭐냐면은 하나의 파장은, 그러니까 파정이랑 파저랑 이렇게 포함한 게 하나의 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반파장은 이거겠죠. 반파장이 배 길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냐가 모드 개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모드는 반파장이, 파장 반절이 배 안에 하나 들어갈 때 퍼스트. 그래서 배가 진동을 한다면은 배 양쪽 끝이 자유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파들만 남아 있게 돼요. 진동을 꾸준하게 이제 공진이 나려면은. 근데 그게 뭐 상하 진동도 있을 수 있고 옆에서 파가 오면은 수평 진동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체 걷어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한데 배가 하나의 본데 양쪽 끝이 고정이 안 되어 있는 자유단 진동으로 나타나는 정상파 운동들이 선체 걷어 진동이고, 파장이 길기 때문에 진동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거 말고 뭐 선체 구조, 상부 구조물 같은 것도, 건물들도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같은 진동도 있을 수 있고, 프로펠러 축도 얘가 계속 꾸준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도는 회전수에 맞춰서 진동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계 진동들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좀 설계할 때 어려운 게, 아니 뒤에 없네. 축계가 선미 쪽에 있거든요. 엔진부터 프로펠러 축이. 근데 선체 거주구도 선미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여기에 그대로 올라가요. 밑에서 발생한 진동이. 그러니까 좀 설계할 때 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엔진도 당연히 진동이 있겠죠. 엔진으로 인한
진동을 발생하는 힘이란 뜻이에요. 기진력이. 그래서 진동을 발생하는 엔진에서의 힘도 있고, 파도가 일정하게 오면은 거기에 대한 진동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진동들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피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배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모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설계가 돼야 얘가 공진이 어디서 나겠다는 것들 주로 나오겠죠. 그 외에 소음 얘기도 있는데, 진동은 좀 구조역학적인 문제고요. 소음은 진동 쪽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유체역학적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 구조 쪽에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건 주로 유체 쪽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소음은 소음뿐만 아니라 모든 음량의 단위는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해서, 얘는 로그 스케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듣는 게 100데시벨이랑 뭐 110데시벨이랑 몇 배 차이냐라고 하면은 10% 커진 게 아니라 그게 10배인가? 뭐 그렇게 커졌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로 나오는 단위인 데시벨을 쓰기 때문에 뭐 100데시벨이랑 105데시벨이랑 우리가 봤을 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소리 크기는 엄청 차이가 큰 거고, 그러니까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 차이도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어떤 식으로든 발생을 하면은 얘가 배 안에 공기를 타고 그냥 소리가 전파되듯이 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배 구조물을 통해서 소음이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고, 엔진에서 뭐 아까 진동을 줄여서 소음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음 자체를 전달을 차단할 수도 있겠죠. 뭐 중간에 어떤 방진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그래서 보통 배들 같으면은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군함 같은 거는 소리가 많이 나면은 그 다른 데서 그 배를 탐지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래나 다른 해양 생물들이 배가 가면서 내는 소음에 되게 좀 싫대요. 얘네들이 거기에 약해가지고 소음 관련한 내용들이 좀 규정이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지?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해양 운송이 줄었더니 어디에 안 보이던 고래들이 나오고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엔 시끄러서 그 근처 안 갔는데 요새는 조용해졌으니까 나오더라 하는 것들도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요. 구조 관련해서 했어요. 구조 나머지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혹시 수업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을까봐 사이버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성적 확인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성적 공지 기간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 거기까지로 밀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오답 노트에서 숙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시험 볼 때 마스크 꼭 가져오라고 학교 공지가 와서.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점심들 드시고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